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창세기 13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경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딜레마가 담겨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부유함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거나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흥미도는 인간 드라마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람과 조카 롯,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그들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무대를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네. 주인공 아브람이 지금 막 애굽에서 돌아온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꽤 큰 부를 축적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빈손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1절을 보면 아내랑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물과 함께 이동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2절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모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아서 시작된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들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람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렇죠. 말하자면 초심의 장소로 돌아온 셈인데 오히려 거기서 가장 세속적인 문제, 재산 다툼이 터진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축대는 너무 불어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필연적인 충돌이었던 거예요. 7절에 아브람의 목자랑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고 나오죠. 네네. 근데 같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배경 설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떤 거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이 상황의 긴장감을 몇 배는 더 끌어올리는 장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들이 있는 땅이 텅 빈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초지랑 우물은 잠재적인 분쟁 지역인 겁니다. 이런 외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까지 터졌으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압박감이 엄청난 상황이네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내부 갈등 터졌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리더가 자기 권유를 내세워서 자기 목부터 챙기기 마련인데 아브람은 여기서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쵸. 갈등을 힘으로 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죠. 8절에서 롯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 딱 드러납니다. 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이 문제의 프레임을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지킬 것인가로 바꿔버립니다. 잠깐만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문제의 프레임을 바꿨다는 것?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이 양보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현대 협상 이론에서도 말하는 파이 키우기 전략이랑 아주 비슷해요. 파이 키우기요? 네. 당장 이 땅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 싸우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난 거죠. 아브람은 갈등을 계속하면서 둘 다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평화롭게 헤어져서 각자 성공하고 가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관계의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큰 자산을 확보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연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아브람의 제안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의 내용이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죠. 아니, 집안의 어른이고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조카한테 먼저 고르라고 한다고요? 네, 이건 당시 문화는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상하기 힘든데요? 맞아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너무 순진한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 롯이 욕심을 부렸으면 아브람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죠. 네. 하지만 바로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어른이니까 이쪽 땅을 가질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지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따랐겠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남았겠죠. 그렇죠. 평생 내가 더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하는 원망이 남았을 겁니다. 아브람은 선택권을 완전히 넘겨줌으로써 그 잠재적인 불씨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죠. 아하. 이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평화를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롯에게 넘어갔네요. 네, 롯의 입장에선 이건 뭐 일생일대의 기회였겠어요. 삼촌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요. 10절을 보면 그의 반응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대를 바라본즉 바로 그 눈을 들어라는 표현, 이게 롯의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철저히 시각적이고 즉각적이고 물질적이었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요단 평야는 물이 넉넉해서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죠. 네. 성경은 그 모습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라고 묘사하는데 이건 뭐 당대 최고의 찬사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 삼각주 같았다는 거니까요. 네,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비옥하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라도 눈앞에 그렇게 완벽한 옥토가 펼쳐지면 거길 택하지 뭐 불확실한 미래나 관계 같은 걸 먼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롯의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리적인 판단이죠. 네. 그는 가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라는 설명이 붙잖아요. 네. 이건 당시 롯의 눈에는 그 땅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의 리스크 평가는 오직 자원이라는 항목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롯은 유다논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납니다. 겉보기에는 롯이 훨씬 더 현명하고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브람은 조카에게 좋은 땅 다 내주고 남은 곳에 머물게 된 거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는 아주 서늘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뭔가요? 12절을 보면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이요. 네, 그는 처음엔 요단 평야를 택했지만 점점 더 그 지역의 중심 도시인 소돔 가까이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3절이 아주 간결하고 무서운 문장으로 그 선택의 결과를 암시하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땅의 비옥함이라는 하드웨어만 보고 그곳의 사회적 도덕적 환경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롯의 의사결정 모델에는 뭐랄까 공동체의 영적 건강 혹은 도덕적 환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같은 변수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자원의 풍요로움, 이 단기적이고 계량 가능한 이익은 정확히 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도덕적 부패라는 장기적이고 계량 불가능한 리스크는 완전히 놓친 겁니다. 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네요. 당신의 선택 기준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네, 맞습니다. 롯이 그 화려한 도시를 향해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로 이야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허탈하거나 씁쓸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빈손이 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아브람에게 하는 말은 롯의 행동과 완벽한 대구를 이룹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평야라는 부분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런데 신은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시야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롯이 특정한 한 지역을 본 반면 아브람에게는 모든 방향, 즉 전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은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도 세리라. 와, 롯이 얻은 건 한정된 땅이었는데 아브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지는 거죠. 네. 눈앞의 이익을 쫓은 선택과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관계와 신뢰라는 가치를 지킨 선택이 궁극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양보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내려놓음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는 땅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온 땅을 약속받는 무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인생에서 눈앞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요단 평야에 눈이 멀어서 정작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놓친 적은 없었나 하고요. 당장의 연봉, 당장의 성과에만 매몰돼서 내가 속할 공동체의 문화나 가치관 같은 건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주 적절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동이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18절 말씀이시죠? 네, 18절을 보면 그는 롯과 헤어진 뒤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터를 닫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삶의 중심, 즉 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을 한 거죠. 그의 우선순위는 장소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군요. 네. 반면에 롯은 점점 더 소돔이라는 세속적 풍요의 중심으로 다가갔고요. 두 사람의 여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장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유함 때문에 생긴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의 관점으로 풀어낸 아브라함의 놀라운 리더십을 살펴봤습니다. 네. 또 눈에 보이는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한 롯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했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했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어떤 가치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이 이야기는 그냥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풍요로움, 그게 돈이든 기회든 재능이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의 갈등을 겪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당신의 의사결정 모델에는 어떤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비옥함과 풍요로움 외에 그 땅의 사람들, 그 공동체의 문화, 그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하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